여인숙 30년 전. 현우야, 춥지? 얼른 들어와. 여기 따뜻하다. 엄마, 여기 너무 좁아. 이상해. 여기 잠깐만 있을 곳이라 그래. 괜찮아. 여기서 하룻밤만 자고 좋은 곳으로 갈 거야. 엄마, 배고파. 그래. 아이고, 우리 아들 배고프겠다. 엄마가 얼른 가서 빵이랑 우유 사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알았지? 30년 전 저는 5살 먹은 어린 아들을 데리고 낯선 여인숙에서 울음을 삼켜야 했던 사연이 있습니다. 폭력적인 남편을 피해 결국 맨몸으로 아들만 데리고 도망 나와 갈 곳이라고는 초라한 여인숙 방이었거든요. 그곳에서 춥다고 고사리 손을 꼭 잡던 아들이 얼마나 안쓰럽던지 아이 먹을 빵과 우유를 사며 저는 다시는 제 아들을 힘들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 번듯하고 멋지게 아들을 잘 키워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참으로 어이없다 못해 기가 막히기만 하네요. 정말 열심히만 살아온 그 세월이 무색하게 말입니다. 시장 가게 20년 전. 새로 반찬 들어온 거 있어요. 한번 보시고 가세요. 어머, 아들 왔어? 네, 엄마. 나 또 100점 맞았어. 역시 우리 아들. 누구 닮아 이렇게 똑똑할까? 정말 잘했어. 엄마, 나 100점 맞았으니까 약속했던 게임기 사주는 거지? 그럼. 사주지. 엄마가 약속했으니 지켜야지. 배고프지? 밥 먹고 가. 여기서 밥 먹기 싫어. 그냥 돈 줘. 나가서 친구랑 만나서 밥 먹고 학원 갈 거야. 아, 그럴래? 그래도 먹고 가지. 밥 해놓고 기다렸는데 너랑 같이 먹으려고. 엄마도 참. 솔직히 가게로 자꾸 부르지 마. 나 누구 아는 애라도 만날까봐 신경 쓰여. 그리고 김치만 넣고 밥 먹는 거 이제 지겨워. 햄버거 사 먹고 갈 거니까 돈 줘요, 얼른. 저는 아들을 위해서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식당 일부터 청소일까지 닥치는 대로 전부 다 해서 아들을 키우는데 제 전부를 쏟았죠. 다행히 아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일 때부터는 시장 한켠에 반찬 가게를 열어서 안정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었어요. 매일매일 새로운 반찬과 김치를 담궈서 열심히 팔아온 덕분에 저도 아들을 좀 더 잘 뒷바라지할 수 있었지요. 아이는 똑똑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에 두각을 보이더니 중학생부터는 늘 1등을 놓치지 않았어요. 학교에서 회장이며 부회장 같은 것도 늘 했죠. 성적도 늘 좋고 전교회장의 외모도 훤칠한 아들은 저의 자랑이자 삶의 원동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자랄수록 시장 한켠에서 장사를 하는 저의 존재를 숨기려 들었습니다. 가게에도 잘 오려 하지 않았고 웬만해서는 친구들과 함께 오지도 않았죠. 사춘기가 시작되다 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저는 이해하려 했죠. 고등학교 졸업시장 16년 전. 엄마, 오지 말라고 했잖아. 왜 왔어?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들 졸업식에 엄마가 와야지. 그럼 내가 안 와보니? 누가 알아볼까봐 그러잖아. 다 이 동네 사람들이라서 엄마 알아볼 것 같다고. 알아보면 어때서 그래. 너 엄마가 부끄럽니?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아니, 막말로. 엄마야말로 내가 시장바닥에서 장사하는 반찬가게 아들이라고 소문나면 좋겠어? 지금 전교 우등 졸업에 대학도 수석 입학한 내가? 꼭 그렇게 소문을 내야 속이 시원해? 알았어. 멀리서 보고만 갈 테니까 그만해. 아무리 철이 없어도 그렇지. 엄마가 이해 좀 해줘. 여기 동네 사람이 많아서 그런 거잖아. 이따가 가게로 갈게. 아, 엄마, 가기 전에 용돈 좀 줘. 졸업식 끝나고 친구들이랑 놀러 가기로 했어. 아이는 누구나 다 부러워할 정도로 잘 자랐다고 해야 할까요? 공부도 잘하고 대한민국에서 내노라 하는 대학에도 입학을 한 아들이었지만 언젠가부터 제 아들이 아닌 것 같았어요. 정확히 말해서 아들 스스로가 저의 존재를 피하고 부끄러워한다고 해야 할까요? 저는 아이의 그런 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실 어쩌면 아이 말이 맞는 걸지도 몰랐어요. 누가 남편의 주먹질을 피해 도망쳐 시장 한켠에서 장사를 하는 홀어머니의 아들이라고 상상이나 하겠어요. 아들은 자신이 그런 집안의 자식이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어느 정도는 이해했어요. 오히려 좋은 가정 환경을 물려주지 못해 미안할 뿐이었죠. 저 아이가 만약
제가 아닌 다른 집에서 태어났다면 훨씬 더 행복하고 훌륭하게 자랐을 것이라 생각하며 그렇게 멀리 아들이 상장을 받는 모습만 바라보고 그냥 돌아서는 제 마음은 너무나 허전했습니다. 하지만 품 안에 자식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냥 언젠가는 제 품을 떠나 훨훨 날아갈 자식이라 생각하고 큰 기대는 하지 않았으리라 그렇게만 마음을 먹고 있었죠. 하지만 현실은 또 달랐습니다. 집 6년 전. 아니 이게 다 뭐야? 청구서며 너 마이너스 통장까지 대체 돈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됐어. 엄마는 내 방 뒤졌어? 그래, 좀 뒤졌다. 허구한 날 청구서가 날아오는데 대체 무슨 일인지 알아야 할 거 아니야. 너, 이 대출은 또 뭐야? 취직한 지 얼마나 됐다고 대출이며 이게 다 뭐니? 제발 잔소리 좀 그만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럼 어떡해. 취업만 했다고 바로 돈이 어디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나도 필요한 게 많잖아. 엄마가 용돈 줄 것도 아니잖아. 회사에 취업했으면 돈을 먼저 모을 생각을 해야지. 모으기도 전에 쓸 생각을 하니까 그러잖아. 양복은 엄마가 사줬는데 백화점에서 뭘 이렇게 많이 산 거야. 보니까 구두는 또 샀던데 씀씀이가 이래서 어쩌려고 그래. 이건 다 술값인 것 같은데 너무 많잖아. 엄마, 모르는 소리 좀 하지 마. 엄마가 사준 양복 그 두세 벌로 매일 돌려 입고 다닐 수 없잖아. 엄마 때랑 지금이랑 같아? 옷이며 구두도 좋은 거 입고 다녀야지. 안 그러면 좋은 집안 애들이랑 어울리지도 못해. 그리고 나도 그동안 신세진 사람들에게 베풀고 다녀야지 어떡해? 나도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이야. 모르면 좀 가만히 둬. 무슨 말인 줄은 알겠는데 그래도 빚을 져가며 사회생활 하는 건 아니야. 모자라면 엄마가 좀 보태주던지 할 테니 분수에 맞게 생활해. 우리가 다른 부자들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 안 그래? 아, 답답해. 내가 다른 부자들처럼 사는 줄 알아? 그냥 다른 사람처럼 평범하게 사느라 이런 거야. 엄마는 솔직히 다른 평범한 부모만큼 못해주잖아. 그래서 혼자 열심히 노력하는 건데 그것도 모르고 솔직히 엄마가 사준 양복 그런 거 내 친구들 사이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도 최대한 그나마 저렴한 거 찾아서 사서 입고 돈 아끼려고 하고 있어. 그러니까 스트레스 주지 마. 나도 솔직히 내 친구들 보면서 속상할 때 한두 번이 아니야. 알아? 어쩌면 맞을 수도 있겠죠. 요즘 젊은 사람들 남들 하는 거 다 해야 하고 다 가는 여행도 다 가면서 살아야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 때처럼 무조건 아끼고 또 아끼라 잔소리를 해봤자 통하지 않더라고요. 사고방식 자체가 아예 다른데 말이 통할 리가 있겠어요. 내 아들이 어쩌다 저런 생각을 하게 되었나. 내가 그렇게 모자라고 없이 키웠나 답답하긴 했지만 저는 이번에도 아무 말 할 수 없었어요. 솔직히 본인이 벌어 본인이 쓴다는데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중간중간에 급해 보이는 카드 대금 몇 번을 대신 갚아주는 걸로 말았죠. 그 이후로도 아들은 원 없이 돈을 펑펑 쓰며 살더군요. 회사에 취직하고 채 1년도 되지 않은 어느 날에는 차까지 떡하니 뽑아서 나타나고 매일매일 못 보던 구두며 옷이며 시계며 백화점에 가서 제 옷 한 번 사본 적 없는 저와는 완전 다른 삶이었습니다. 때가 되면 해외여행이며 스키장이며 아들은 점점 저와는 다른 세계의 사람이 되어갔어요. 하지만 어쩌면 저는 그 모습이 한편으로는 좋았을지도 모릅니다. 저같이 궁상맞은 삶을 사는 것보다는 떵떵거리며 하고 싶은 것도 마음껏 하고 사는 모습이 부럽기도 했고요. 그냥 저렇게만 살다가 아무 문제 없이 결혼만 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신경 쓸 일 없겠다 그렇게 여겼죠. 하지만 인생은 날이 갈수록 첩첩상중이었어요. 집 3년 전. 엄마, 결혼 생각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다음 주에 만나보는 거 어때요? 정말이냐? 안 그래도 너 만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궁금하긴 했는데 다음 주 좋지. 어디서 볼 거야? 집으로 올래? 엄마 제정신이야? 어떻게 우리 집에서 만나? 내가 식당 예약해 놓을 테니까 밖에서 만나. 미쳤냐니? 너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해? 아니, 상견례도 아니고 내가 아가씨 얼굴만 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무슨 식당에서 만나? 그냥 집에서 보면 되지. 싫어. 나 우리 집 반찬 가게 하는 것도 이야기 안 했어. 그냥 엄마 사업한다고만 했어. 그리고 이렇게 좁은 집 어떻게 보여줘. 걔는 좋은 아파트 살아. 아버지가 공무원이고. 아니 뭐 어때서 그래. 공무원이면 뭐.
공무원보다 내가 훨씬 잘 벌걸? 나 그동안 열심히 해서 네 뒷바라지한 것밖에 없는데 넌 어쩜 말을 그렇게 해? 암튼 엄마가 좀 이해해줘. 굉장히 좋은 집안에서 곱게만 자란 사람이야. 아직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 벌써부터 이런 모습 보여주기 싫어. 그 집안은 대대로 강남에서만 살고 그 엄마도 평생 집에서 살림만 하고 우리랑 많이 달라. 나중에 진짜 결혼 이야기 오고 가고 그러고 나면 그때 가서 이야기하면 되잖아. 아휴, 난 모르겠다. 알았어. 네 결혼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근데 엄마 서운하다. 너 엄마가 아무리 부끄럽다고 무슨 죄인 취급하는 것 같은데 나 너에게 그런 취급 받을 이유 없어. 난 최선을 다해 너를 키운 죄밖에 없다. 알아요, 알아. 매일 나 키우느라 고생했다는 그런 이야기만. 알았어. 이번만 이해해줘요. 아들은 어느덧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죠. 아들의 소개를 받고 만난 아가씨는 그야말로 참하고 착해 보였어요. 한눈에도 좋은 집안에서 사랑 많이 받고 곱게 자란 티가 나더군요.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은 더할 나위 없이 잘 어울려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래서인지 아들은 저희 집안 형편이 남들과 다르고 어렵다는 사실을 몹시 숨기고 싶어 했습니다. 남편의 폭력으로 제가 아들만 데리고 나와 근근히 살아온 사실과는 다르게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것처럼 이야기를 할 때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무리 미운 남편이자 아빠 노릇이라곤 한 번도 한 적 없는 인간이었지만 그래도 버젓이 살아있는데 죽은 사람으로 만들려니 제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겁니다. 거기에 제가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것도 약간 부풀려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놓았는데 그것도 정말 너무 불편하더군요. 막말로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그래도 사람이 그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것 때문에 본의 아니게 아들과 언성을 높이고 말았어요. 부끄러운 것도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사람이 지킬 것은 지켜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니네 아빠 멀쩡히 살아있다. 그 아가씨는 죽은 걸로 아는 것 같던데 대체 어찌 된 일이야? 나는 그런 거짓말은 절대 협조 못해. 너 어쩔 셈이야? 그건 죄송해요. 그냥 부모님 헤어졌다는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어차피 아빠라는 사람 지금 연락도 안 닿고 어디서 뭘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그건 아니지.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이야기해. 그거 가지고 결혼 반대하면 그건 아예 처음부터 안 하는 게 나아. 그게 네 잘못도 아니고 그리고 사업이라니 엄마가 무슨 사업을 한다고 그러니. 내가 민망해서. 가게 하는 게 넓게 보면 사업이지 뭘 그래. 그렇다고 시장에서 장사한다고 하는 것보다 더 나은 말이잖아. 이건 그러려니 해줘. 그보다 엄마, 나 결혼하면 집은 어떻게 할 거야? 집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나 집은 해줘야지. 그래야 결혼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진행시킬 거 아니야. 엄마는 예진이 어때? 마음에 들어? 그래. 아가씨는 너무 참하고 괜찮아 보이더라. 그럼 결혼 마음은 굳힌 거야? 근데 집을 어떻게 할지 엄마가 정해줘야 내가 그쪽 집에다가도 자신 있게 말을 하지. 지금 내가 모은 돈으로는 단칸방도 못 구하는데 예진이 부모님이 그 정도로는 절대 허락 안 하실 거야. 엄마 아들 장가 보낼 돈은 모아놓으신 거지? 아무래도 아파트라도 얻어야 예진이 부모님에게 예진이랑 결혼하겠다고 말이라도 꺼내볼 수 있다고. 어이가 없다 진짜. 키워놓고 학교 보내놓고 취직까지 했으면 이 다음부터는 네가 알아서 해야지. 어떻게 결혼까지 내가 책임져. 그러게 미리 돈 좀 모으라고 했잖아. 내가 모으면 얼마나 모은다고 집값을 모아. 요즘은 결혼하면 전부 다 집은 부모가 해줘. 엄마도 내가 결혼해서 잘 사는 모습을 보는 게 좋잖아. 그러려고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니야? 나 우리 회사 근처 동네에 아파트 받은 거 있어. 엄마가 좀 도와줘야지. 아들 장가가. 알고 보니 이놈은 목적이 다 있었어요. 일단 아가씨를 소개시켜 눈도장을 찍은 뒤 저에게 집을 해달라고 처음부터 조를 작정이었던 겁니다. 좋은 머리를 그렇게 굴리는 게 꼴보기 싫었지만 어쩌겠습니까? 요즘 집값이 보통 집값도 아니고 친구들 역시 전부 자식들 시집장가 보내느라 골치를 썩이더군요. 아들이 봐두었다는 집은 정말 눈 튀어나올 정도로 비싼 동네였지만 아들 말대로 제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이유는 오직 아들뿐이었으니 그 정도는 해줘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면 아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아들의 결혼은 진행이 되었죠. 상견례장 3년 전. 이렇게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현우 군이 누굴 닮아서 이렇게 훤칠한가 했더니 다 사부인을 닮아서 그런 거였군요. 아니 별 말씀을요. 저야말로 예진이처럼 고운 아가씨를 식구로 들여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귀하게 키운 딸 주셔서 감사하죠. 예쁘고 곱게만 키워서 살림도 할 줄 모르는데 제가 걱정이 많아요. 그냥 고이고이 크기만 해서 세상 물정도 모르는데 저도 평생 남편 그늘 밑에서 살아서 아무것도 모르니 사돈어른이 이쁘게 봐주세요. 듣자하니 사업도 하신다니 세상 이치에 훨씬 밝으실 거 아니에요. 사업이라니요. 그냥 시장에서 가게 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더 똑똑한데 제가 가르칠 게 뭐 있나요? 그저 둘이 잘 살면 되죠. 더 이상 둘러대기 싫었던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기로 했죠. 시장에서 가게를 한다는 제 말에 그쪽 부모의 얼굴이 조금 굳는 것 같더군요. 하지만 저는 이와 이렇게 된 거 그냥 솔직하게 밀고 나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혼자 아들 키운다고 안 해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열심히 잘 살아왔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아이만큼은 누구보다 부족하지 않게 열심히 키웠으니 잘 살겠죠. 이렇게 좋은 짝을 만난 모습을 보니 그동안 고생이 헛것은 아닌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아, 어머니,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러세요? 얼른 식사부터 하세요. 말씀은 나중에 나누시고요. 너는 내가 무슨 못할 말 하니? 왜 그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시장에서 반찬 가게 해요. 김치도 만들어서 팔고요. 아들이 저희 형편을 조금 부끄럽게 생각해서 사업을 한다고 이야기하는 모양입니다만 그것도 사업이라면 사업이죠. 하지만 가게가 그리 크지 않아요. 그래도 꾸준히 단골도 있고 그걸로 저 녀석 대학까지 다 공부시키고 우리도 먹고 살았죠. 제 설명을 들은 사돈댁은 조금 놀란 것 같더군요. 하지만 걱정과 다르게 이해를 잘 해주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현우 군이 똑똑하고 강단 있는 모습이 바로 어머님을 닮았나 보네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아들 잘 키우셨습니다. 맞아요. 진짜 대단하세요. 저는 진짜 상상도 못하겠어요. 혼자 가게를 하면서 애까지 뒷바라지 하시다니요. 우리 딸이 참 배울 점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우리 집 사람은 워낙 몸이 약해서 집에서 김장만 해도 며칠씩 알아눕는답니다. 우리 딸도 지 엄마 닮아서 여리여리하기만 한데 설마 가게에서 일을 시키고 하실 건 아니죠? 물론 그럴 생각은 추워도 없었지만 이야기가 나오자 아들이 화들짝 놀라더군요. 장인어른, 무슨 그런 말씀을. 우리 예진이는 가게 근처에도 안 가게 제가 할 겁니다. 제가 그래서 미리 말씀을 못 드린 거예요. 어떻게 우리 예진이가 그런 일을 하도록 두겠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가게에서 저희 어머니가 반찬이랑 김치 다 주실 거니까 장모님도 이제 고생하시면서 김장 안 하셔도 돼요. 이제 편하게 쉬셔야죠. 어머, 정말인가요? 그래 주시면 저야 너무 좋죠. 그럼 우리 딸 시집 가면 반찬이며 김치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요. 예진이뿐 아니라 장모님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희 어머니 가게가 그래도 그 동네에서 맛집으로 소문나서 손님도 엄청 많아요. 장모님도 이제 반찬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매번 다 갖다 드릴게요. 어머, 세상에 이런 일이. 너무 감사해요. 그래도 괜찮아요? 눈앞에서 이렇게 묻는데 그럼 괜찮다고 하지 제가 어쩌겠습니까? 졸지에 아들 집은 물론 사돈집 반찬이며 김치까지 갖다 바치게 생겼지만 뭐 그건 괜찮았습니다. 그 정도야 저도 기쁘게 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집도 그때 내가 말한 집은 잘 구했겠지? 그럼요, 장인어른 말씀이신데 제가 무조건 따라야죠. 그 동네로 곧 계약할 예정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사돈이 말씀하신 동네가 따로 있나요? 아, 저희가 자식이 예진이 하나라서요. 결혼해 나가면 우리 집사람이 너무 적적해할 것 같아서 저희 동네 근처로 집을 얻었으면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 딸이 살림도 서투르고 그러니까 오며 가며 들여다보고 도와주고 하려면 그 편이 나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저희 집과 같은 단지로 집을 좀 구했으면 하고 현우 군에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들었어요. 회사 근처로 집을 구한다고 했거든요. 아, 일이 그렇게 됐어요. 어머니에게 제가 조만간 이야기하려고 했죠.
사부인, 제가 몸도 약하고 그래서 애들 옆에서 살고 싶어서 그래요. 사부인은 일도 하시고 워낙 바쁘시니까 제가 자주 챙길게요. 그리고 명절도 말인데요. 저희가 자식이 딸 하나밖에 없어서 그런데 저희 집에서 명절을 보내고 가면 안 될까요? 자식도 없는데 명절이라고 가버리면 너무너무 허전할 것 같아서요. 그건 걱정 마세요, 장모님. 어차피 명절 때 저희 어머니는 가게가 너무 바쁘셔서 집에 제대로 계시지도 못해요. 결혼해도 전처럼 예진이랑 같이 지내시면 되죠. 오히려 가족이 늘었으니 더 즐겁게 보내시면 됩니다. 변하는 건 없을 거예요. 어쩜 박서방은 말도 이리 이쁘게 하는지 몰라. 정말 든든하고 믿음직스러워. 어머니, 걱정 마세요. 그래도 저희가 자주 찾아뵐게요. 저희 어머니가 아직 소녀 같고 몸도 약하셔서 걱정이 좀 많으세요. 아니다. 걱정은 무슨. 그래, 니들만 잘 살면 되지 뭘.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는 입이 썼습니다. 아들 키워 사돈집에 준다는 말이 이런 거구나 싶더라고요. 그야말로 내 아들이 아니라 사돈집 사이가 되어버린 아들놈의 꼴을 보고 있자니 화가 나기도 하고 허탈하기도 하고, 따지고 보면 지들 하자는 대로 내가 못할 것도 없지만 적어도 정하기 전에 저에게 한 번이라도 물어만 봤다면 이렇게까지 섭섭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도 누구 못지않게 고이고이 키운 내 아들 장가 보내는 건데 모든 일은 사돈댁의 생각대로 사돈집이 원하는 대로 전부 맞춰가야만 했죠. 우리가 좀 기울어진다는 핑계로 말입니다. 아니, 기울어지는 것도 아니죠. 저 아들 결혼하는데 할 만큼 다 했습니다. 그놈의 사돈 동네로 가야 한다고 해도 어거지를 부려대는 통에 대출까지 받아서 그 비싼 강남에 아파트도 얻어다 주고 결혼할 때 모든 뒷바라지도 다 했습니다. 이 정도면 할 만큼 다 했는데도 왜 나에게는 한 번 의견조차 물어보지도 않는지 뻔뻔한 아들놈의 행동이 괘씸할 뿐이었죠. 늘 내 앞에서는 뻣뻣하게 원하는 것만 홀랑 가져다가는 장인 장모 앞에서는 굽신굽신 입안에 혀처럼 구는 꼴이 어찌나 꼴보기가 싫던지 진짜 복장이 터져나가더군요. 그런데도 저는 꾸역꾸역 매달 사돈댁이며 아들 집으로 반찬을 보내고 철철이 김치를 담가서 보내고 그랬답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건 바로 저였을 겁니다. 가게, 현재. 네, 사부인. 잘 받으셨죠? 그럼요. 아, 김치가 좀 짜셨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네네, 간을 다시 한번 볼게요. 아, 그래요. 조림을 좋아하셔서 제가 넉넉히 넣었어요. 네? 간을 좀 싱겁게 해볼게요. 알았어요. 네네. 그럼 다음번에 전화드릴게요. 아니, 누구길래 그렇게 까다로워? 김치가 짜대? 우리 사부인 김치가 좀 짜다네. 반찬도 좀 짜다고 하고 사돈 어른이 고혈압이 있어서 싱겁게 먹어야 한다는데 먹어봐. 우리 김치랑 반찬이 갑자기 짜졌나? 짜긴 뭐가 짜. 맛있기만 하구만. 이 맛에 내가 매번 점심을 여기 와서 먹는데 아니 그 집은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직접 해먹던가 아님 다른 집에서 사 먹으라 그래. 돈이라도 주면 다행이게. 에휴. 아이고 속 터져. 공짜로 얻어먹으면서 그냥 고맙다고 아무 소리 없이 그냥 주는 대로 먹을 것이지. 트집은 그냥 보내지 마. 그 고급스러운 입맛을 못 맞추겠다고 해버려. 나도 마음 같아서는 그러고 싶은데 또 이거라도 안 보내면 어떡하나 싶고 며느리가 집안일을 아예 안 해서 밥도 거의 안 한대. 매일 근처 친정 가서 밥을 먹는데 이 반찬이라도 없으면 내 아들 굶고 다닐 것 같기도 하고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이야. 아니 그러면 애들 먹을 반찬만 따로 보내지 사돈댁 어른 고혈압까지 왜 신경을 써? 그것까지 맞춰달래? 살림을 거의 안 하니까 거기 가서 밥을 먹고 다니니까 그런가 봐. 아휴 나도 자세한 건 몰라. 그냥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근데 자기 아들네 집에 가보기는 했어? 그 비싼 동네에 집도 사줬는데 가서 구경도 하고 오긴 온 거지? 그럼 집들이 때도 가보고 명절이면 가서 자고 오고 그러지. 그래도 둘이 알콩달콩 잘 살아. 그거 보면 얼마나 뿌듯한데. 저는 친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속으로 울음을 삼켜야 했습니다. 사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아들은 결혼을 하고 나서 늘 저와 바깥에서 따로 약속을 잡아서 만났지 집으로 초대를 하거나 우리 집으로 아내를 데리고 오지도 않았어요. 늘 손님처럼 식당에서 만나 간단히 밥만 먹고 헤어지는 게 다였죠. 생일이나 어버이날 같은 날에는 점심때 만나 선물도 주고 식사를 하고 헤어지는 게 다였지만 눈치를 보자 하니 처가 식구들과는 여행도 함께 다니고 연말이며 명절이며 집에서 같이 지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야말로 케밥의 도토리 신세라고나 할까요. 외롭기도 하고 어떨 때는 부하가 치미는 날도 있었지만 그래도 잘 사는 게 어디냐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온전한 가정을 주지 못했다는 부채감이 제 마음 한켠에 있었어요. 아들은 남들처럼 온전한 부모가 있는 그런 집에서 사는 것이 꿈이었던 모양이라 여기고 그냥 이런 서름쯤은 혼자 삭혀버리라고 결심했던 것이죠. 사실 아들을 위해서라면 그 정도 못할 것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저의 이런 결심을 와장창 부숴놓는 일이 결국 일어나고야 말더군요. 집, 현재. 그날은 중요한 가족 행사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바로 사돈어른의 칠순잔치였죠. 저도 같은 해에 칠순을 맞았지만 아들은 본인 엄마도 칠순이라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장모의 칠순잔치에 신경을 쓰는 것 같았어요. 내가 상관할 바는 아니었지만 말이에요. 엄마, 장모님 칠순잔치에 오시는 거 알죠? 호텔에서 하는 거니까 옷도 잘 신경 써서 오셔야 해요. 알았죠? 알았어. 안 그래도 새 애기도 전화와서 이야기하더라. 여기 호텔로 가면 되는 거지? 맞아요. 늦지 말고 오세요. 그런데 여기 끝나면 시간이 너무 늦던데 아들 끝나거나 집에 데려다 줄 수 있니? 아니요. 내가 그날 그럴 정신이 어디 있어. 엄마 그냥 택시 타고 오시던가. 아니 어떻게 택시를 타고 와. 거리가 얼만데 네가 잠깐 데려다 주면 되는 것도 힘들어? 힘들어요. 그날 호텔에서 저녁 먹고 행사하고 그리고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이랑 전부 그 호텔에서 주무시고 다음날 집에 가신다고. 내가 계속 옆에 있어야지. 너 해도 너무한다. 그럼 엄마는? 너 그 저녁에 이 엄마는 오밤중에 알아서 집에 가라는 이야기야? 너네 장인이랑 장모만 챙기고 엄마는 신경도 안 쓰이니? 또 이런다. 아휴, 진짜 엄마는 왜 매번 내가 하는 일을 도와주기는커녕 방해만 해? 이번에 칠순잔치에 정신없는 거 알면서 꼭 그렇게 해야 마음이 편해? 알았어. 엄마도 주무시고 다음날 오시면 되잖아. 내가 숙소 잡을 테니 편하게 노시다가 다음날 내려오세요. 편하게. 그러면 되시겠어요? 알았다. 그만하자. 정작 친엄마는 두고 처가 식구들만 싸고 도는 아들놈의 꼬라지에 화가 났지만 그게 한두 번의 일도 아니고 저는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왕 그렇게 살기로 한 거 제가 참고 넘겨야지. 다른 방법도 없었어요. 호텔 칠순잔치. 사부인의 칠순잔치는 화려했어요. 고급 호텔에서 디너를 곁들인 호화로운 잔치였죠. 사돈의 직장 동료부터 그쪽 친척들까지 꽤 많은 인원이 모여서 사회자까지 불러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면서 몹시 즐겁게 진행되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 사이에서 외로움을 혼자 느껴야만 했습니다. 덩그러니 아는 사람도 없는 사이에 끼어 앉아서는 누구 하나 말 걸어주는 이도 없이 그냥 꺼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앉아 있었거든요. 대체 이럴 거면 나를 왜 불렀는지 나중에는 화가 나기까지 했습니다. 아들이라는 놈은 그쪽 부모에게 딱 붙어서 시중을 드느라고 제 쪽으로는 눈길도 주지 않더군요. 남이 보면 저 여자는 대체 무슨 사이길래 여기 와서 밥을 먹고 앉아있나 싶을 정도로 말입니다. 그렇다고 도중에 자리를 뜰 수 없는 노릇이고 정말 곤란하기가 그지없었습니다. 이래저래 행사는 밤 11시가 넘어서야 겨우 끝났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있는 집으로 가는 교통편은 전부 끊긴 상태였죠. 하지만 다들 걱정이 없는 모양으로 3355 호텔방으로 올라가는 듯 했습니다. 아마 대부분이 호텔에서 숙박을 하고 가는 것 같았어요. 아들, 바쁘니? 엄마 왜 그러세요? 다들 가시는데 나도 가야 할 것 같아. 나는 어디 가서 자면 되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손님들 배웅 좀 하고 엄마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들은 그러면서 호텔방 키를 여러 개 가지고 가서는 손님들에게 나눠주고 인사를 하더군요. 장인과 장모도 호텔 키를 받아들고 올라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아들을 기다렸죠. 됐어요. 엄마 얼른 가요. 빨리 모셔다 드리고 나는 다시 와야 해. 어디 다른 곳으로 가? 나도 여기서 자는 게 아니니?
무슨 소리예요? 여기 하룻밤 숙박비가 얼만데. 얼른 따라오세요. 엄마 자는 숙소는 바로 여기 옆이에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실컷 호텔에서 행사도 하고 밤 늦게까지 사람을 붙잡아 놓고 처가 식구들이며 다른 친척도 전부 호텔방을 잡아주고도 친엄마인 저에게 하루 숙박비를 운운하는 게 말이죠. 하지만 저는 잠자코 이 아들놈이 어떻게 하나 우선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아들놈은 저를 데리고 호텔을 빠져나가더니 그 옆 골목에 있는 허름한 여인숙으로 가더군요. 30여 년 전 제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도망치듯 갔던 바로 그 여인숙으로 말이죠. 여기가 어디니? 그냥 잠만 자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장사하러 가셔야 하잖아요. 잠깐 잠만 잘 거니까 여기서 눈만 붙이시고 새벽에 가시면 돼요. 요 바로 옆에 버스 정류장 있어요. 찾기 힘들면 택시 타셔도 되니까 택시비는 내가 드릴게. 얼른 들어가서 주무셔요. 그러니까 니들 처가 식구들은 전부 호텔에서 자는데 나는 이런 여인숙에서 자라 이거니? 아, 어차피 엄마는 잠깐 잠만 잘 거잖아. 그런데 호텔방이 뭐가 필요해? 아무것도 안 할 거면서. 그러는 너네 장모는, 너네 장인은 그 사람들은 뭐 대단한 거 한다니? 엄마는 아무 데서나 자도 되잖아. 우리 장모님이랑은 다르지. 왜 그래? 전 그 말을 듣자마자 아들놈 멱살을 움켜잡았어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군요. 이 배은망덕한 놈아, 이 호로 자식, 네가 아무리 이 애미가 부끄럽고 배경이 부끄러워도 사람이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너는 이 여인숙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지? 막대 먹은 놈, 바로 30년 전에 내가 너에게 발길질 하려던 네 아빠를 피해 도망 나온 그곳이다. 이놈아, 이 여인숙에서 시작해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놈이, 이 망할 놈이. 제가 아들의 멱살을 쥐고 격앙된 목소리로 고함을 지르자 지나가던 사람들이 전부 저희를 쳐다보더군요. 당황한 아들은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 결에 저는 철퍼덕 바닥으로 내팽개쳐진 꼴이 되었죠. 어찌나 비참하고 마음이 아리고 또 아리던지. 저는 이를 악물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오냐, 잘 알았다. 넌 이제 더 이상 내 아들도 뭣도 아니야. 네가 지금 하는 꼬락서니를 보니 내가 나중에 더 나이 들고 병들면 어떤 꼴을 당할지 안 봐도 눈앞이 비디오야. 그런 꼴을 당하기 전에 내가 미리 전부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동안 내가 해주느라 최선을 다했다만 그게 마음에 차지 않았다면 내가 미안하게 생각하고 이제 우리 인연은 여기로 끝내자. 앞으로 잘 먹고 잘 살아라. 다시는 나 같은 못난 인간 찾지 말고. 저는 그 길로 돌아서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놈도 당황했는지 저를 말리는 신용은 하더군요. 엄마,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진짜 왜 이래? 그냥 하룻밤 자는 것 가지고 뭐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엄마는 장사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갈 거잖아. 그래서 그런 건데 갑자기 사람 멱살을 잡고 그러면 나도 깜짝 놀라잖아. 그래서 그런 거야. 엄마! 하지만 그게 다였습니다. 정말 제가 걱정이 되었다면 저를 끝까지 못 가게 붙잡던가 아니면 그 다음 날이라도 연락이 왔어야 했지만 아들놈에게는 그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았어요. 늘 그랬듯이 이번에도 제가 혼자 화를 냈다 또 제 풀에 화를 풀고 넘어가겠거니 생각한 듯 하더군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30년이 지나도록 그대로 있는 낡은 여인숙을 보니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저의 처지가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고나 할까요? 늘 아들을 위해서 사느라 동동거리기만 했던 내 자신이 참으로 가엾고 불쌍한 생각도 들더라고요. 나는 내 자신을 위해 해준 것도 하나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저는 항상 다른 일을 위해 살아왔는데 달라진 것 하나 없는 이 현실을 저는 과감히 벗어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진짜 제 스스로를 위해 살기로 말입니다. 가게, 현재. 아니 어머니,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해요? 왜 그동안 연락도 안 받으시고 무슨 짓이에요? 깜짝이야. 아니 이게 누구셔? 연락을 받던 말던 내 마음인데 왜 네가 난리야? 남이사 연락을 하던지 말던지 무슨 상관이니?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가게는 무슨 일이에요? 이제 장사 안 해요? 그래, 장사 안 한다. 가게 내놨어. 아니 그걸 한마디도 이야기도 안 하고. 그리고 지금 대출금 이거 뭐예요? 네? 그거 내가 대출받았던 금액인데 이제 너랑 나랑 아무 사이 아니잖니. 그래서
내가 니네 아파트 대출 내가 뺐어. 어차피 4명이 대출이 걸려 있어서 상관없다고 하더라고. 내 돈 내가 다시 가져가는 거야. 갑자기 이러시는 게 어딨어요. 아들에게 집 해줬다가 이렇게 돈 빼가면 어떡하라고. 지금 나에게 돈 해준 게 아까워서 이러는 거예요? 아님, 아직까지 삐졌어요? 아, 진짜 화 좀 풀어. 내가 이번에 그럼 호텔 숙박권 끊어줄게. 가서 이참에 화도 좀 풀고 푹 쉬다가 와. 됐어. 그까지 호텔 숙박 내 돈으로 하면 돼. 누가 돈 없어서 못 가는 줄 아니? 삐졌냐고? 차라리 내가 화가 난 거면 모르겠다. 내가 말했잖아. 너랑 내 인연은 여기까지라고. 말귀를 못 알아먹니? 너랑 내 인연이 끝났으니 우리 돈 계산도 정확하게 해야지. 안 그래? 이런 법이 어딨어. 이러고도 엄마야? 그래. 그러고도 네 엄마였다. 내가 너에게 그따위 대접을 받고 그런 무시를 당하고도 네 엄마여서 내가 묵묵히 다 참고 견뎌 있는데 이제 굳이 안 그래도 될 것 같아. 네가 엄마를 존중도 인정도 안 하는데 나라고 너를 아들이라고 계속 붙잡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 그러니 깔끔하게 계산하고 서로 원망하는 것 없이 각자 잘 살자. 그러면 되지 뭘. 너는 어서 너네 그 처가댁 장인어른 장모님에게 가서 대출도 갚아달라고 하고 그렇게 잘 지내렴. 그럼 되잖아. 저는 가차없이 돌아섰습니다. 큰 기대를 꺾이고 나서인지 아들 얼굴을 봐도 화도 안 나더군요. 지금 처가 식구들이 얼마나 당황해하는지 알아? 이 대출 해결 못하면 나 그대로 쫓겨날 판이야. 이런 걸 받아줄 사람이 누가 있어? 그건 알면서 왜 나는 너를 받아줘야 하니? 아니, 이제껏 그걸 전부 받아준 사람이 바로 나라는 건 잊었니? 그래놓고 이제 와서 뭐? 난 모른다. 네가 알아서 하던지 말던지. 참, 그리고 네 장모에게 좀 전해라. 요리도 할 줄 모르면서 음식하는 사람에게 짜니 싱겁니 하는 벼르장머리 좀 고치라고. 어디 싸가지 없이 음식 받아먹는 주제에 잘난 척이냐고. 그동안 진짜 짜증났었는데 참았다. 이제 할 말 없으니 얼른 가봐. 나 바빠. 저는 더 왕왕대는 아들놈을 내쫓다시피 보내버렸어요. 더 들을 말도 없었죠. 나중에 듣기로는 그 대출금 때문에 한바탕 난리가 난 모양이더군요. 일단 급한 불 끄고 이야기해야겠어. 그동안 우리 수입은 당신이 관리했잖아. 그 돈이면 급한 불은 끌 수 있으니까 이것부터 해결하자. 그동안 엄마에게 돈을 다 맡겼어. 엄마, 우리 통장 어딨어? 엄마가 관리해준다고 그랬잖아. 무슨 통장? 무슨 소리 하는 거니? 무슨 소리야? 그동안 우리 둘 월급이 전부 다 들어갔는데 엄마가 다 관리해준다며. 관리가 아니라 그냥 그 통장에 같이 넣으면 좋겠다고 한 거지. 무슨 소리야? 아니 장모님, 돈이 이게 뭐예요? 왜 이것밖에 없습니까? 저희 두 월급을 꼬박꼬박 모았는데 이게 뭔가요? 아니 어디서 언성을 높이고 그러는가? 그러길래 진작에 대출 없이 아파트를 샀으면 됐을 거 아니야. 왜 이제 와서 난리야? 그동안 생활비도 드리고 다 했는데 고작 이러시는 겁니까? 반찬까지 전부 저희 엄마가 다 해드렸잖아요. 저희 돈은 다 어디다 쓰신 거냐고요? 너네 아버지 사업에 좀 필요해서 썼다. 왜? 아, 채워놓으면 될 거 아니야. 채워놓으면. 우리는 지금 당장 집이 날아가게 생겼어. 엄마는 제정신이야? 우리는 어쩌라고?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해야지. 왜 우리 보고 그러니? 난 같이는 절대 못 사니까 그렇게 알아라. 월세방을 구하던지 마음대로 해. 이 집에서는 절대 같이 못 살아. 알았어? 한바탕 난리가 난 뒤 아들놈 혼자 월세방을 구해 살고 있는 모양인데 저는 그냥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저에게 집중을 하기로 했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가기를 정리하고 집도 좀 더 깔끔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지인과 함께 식품공장에서 사업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어요. 시범적으로 조금씩 판매를 하고 있는데 반응이 좋아서 앞으로도 잘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 역시 이번 일을 겪으며 상처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중요한 사실을 배웠어요. 내 스스로가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 산다고 해봐야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인생은 결국 허무함과 공허함만 남기니 말이니까요. 언젠가는 아들놈이 제 마음을 알아줄지 아니면 끝까지 저를 원망할지 알 수 없지만 저는 그저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려 합니다. 이제는 정말 어느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한 하루하루를 말이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루가 찾아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